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몇 년간 억눌려왔던 난방비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부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스위스 순방 결산의 다양한 뒷이야기, 그리고 1000만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눈과 강추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올겨울 최강의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위에 놀라고 난방요금 고지서에 또 한 번 놀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오늘 아침에 그야말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할인해서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갑자기 이 난방비가 폭증했다. 정말 고지서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 특히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크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적 원인과 국외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외적 원인을 한다고 하면은 뭐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천연가스 이런 부분을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그것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뭐 거의 뭐 로켓처럼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 해외가 오르다 보니까 국내에 오르는 원유 LNG 가격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대선도 있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때 좀 이렇게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르면 연동해서 계속 좀 올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때 올리지 않았던 것이죠. 시장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죠. 누르기만 했다. 계속 누르다가 지금 이제 빵 터지고 특별히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굉장히 춥다 보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그 특별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뭐 거의 50% 2배 이렇게 올랐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좀 또 용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대책을 내왔는데요. 제가 그 에너지 바우처가 뭔가 딱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그렇게 해서 그 국민기초생활 그 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국민 스마트 카드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또 시적절하게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이렇게 에너지 소외 계층한테 대해서 기존에 비해서 그 지원을 2배로 늘린다 하는 그 대책이 나오는데요.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 대책이 나오는데 이 대책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 계층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서울이 시베리아 모스크바에 비유될 만큼 갑자기 추워지면서 자영업자분들 뭐 나오는 분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 가스를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혹은 2배 오르니까 이게 역습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또 한기 이 추운 날씨도 역습인 것이고 왜냐하면 북극의 한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북극 한파죠. 그건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상기후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든 여하튼 요금에 대한 부담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다면 언젠가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수입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전기요금,
난방비, 가스 비용도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지난 정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차근차근 대비했어야죠. 아, 이걸 지금 억눌려는 있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지금 쌓여있는 미수금이 네. 실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요금이 10조 원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대비를 왜 안 했냐.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내놓은 정책인데 이게 빨리 좀 우선 급한 불을 끄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예. 또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그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뜨거운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뒷이야기, 영어로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지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과 또 동행을 했던 대기업 CEO들의 각자 분투까지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설 명절 밥상의 가장 중요한 화두, 정치가 아니라 역시 경제였다. 특히 민생 경제였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역시 경제를 거듭 강조를 했죠, 배 소장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치 이슈도 중요하고 사회 이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키워드로 좀 초점을 맞춰봅니다. 경제, 경제, 경제. 네. 우리가 한때는 한 노래 중에 서울, 서울, 서울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가 올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발이 닳도록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주로 표현을 할 때 구두가 닳도록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구두 신고 일 못합니다. 네.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운동화를 그런 신어야 또 됩니다. 의미를 담았다.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사원 1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CEO 리더십, CEO 대통령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CEO도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정말 신발이 운동화 닳도록 뛸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강조한 것이죠. 지금 배 소장이 먼저 좀 풀어주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예. 윤 대통령의 얘기를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일일이 전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는 남다른 각오를 당부를 했어요. 최 변호사님, 전에는 뭐 이제 신발끈을 조이자 정도였는데 달아 없어지도록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6박 8일 그 해외 순방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6박 8일 세일즈 순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름 자체를 비즈니스 세일즈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갔던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300억 불의 MOU 계약을 체결했고 또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 포럼을 갔습니다. 네. 근데 다보스 포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 거기 보면 그 슈밥 회장이 있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아랍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인 현재의 어떤 그 먹거리와 관련되는 세일즈를 했고 네. 또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는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시대 또 그러면은 그 사물 인터넷 시대 이런 부분을 미래 먹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포커스를 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플레이어는 누구겠습니까? 비즈니스맨 아니겠습니까? 결국 앞에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국무위원들한테의 신발끈을 졸라매는 것을 넘어서 발이 닳도록 현장에서 뛰어라. 네. 그래서 어떤 그 정부가 끌어가는 것을 넘어서 이 비즈니스맨들이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제를 혁파를 하고 나아가서 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개혁이라든가 어떤 연금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 사적인 그 회사 부분이 더 제대로 뛸 수 있는 그런 네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에 봤더니만 100개가 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전 경련을 비롯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국내 기업 대표단은 대부분 다 지금 같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에 포커스를 둔 성공적인 6박 8일 세일즈 외교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윤 대통령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기업인들 혼자 싸우도록 만들 수 없다. 이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자, 배 소장님 여기서 네. 순방의 뒷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는데 예.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의 규모 뭐 역대급이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있을 정도고요. 네. 이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예, 정식 예. 명칭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글로벌 CEO들과의 만남이 또 화제가 됐었고요. 네. 우리나라의 6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면면이 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대 그룹의 총수가 다 동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개 이상의 기업인들이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세일즈 어벤져스 군단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도 이른바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 드래곤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회장 제 드래곤입니다. 제 드래곤. 네. 만나는 사람마다 현장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이빗 막 이러면서 만나기도 했었고 또 공식적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LG의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통령과 함께 현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다보스 포럼까지 이어지면서 됐고 또 일본어까지도 유창하게 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그분도 여러 가지 잘 나오는 역할을 분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롯데 호텔에 묵었을 만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죠. 서로 간의 그런 유화적인 모습, 또 친근한 모습, 만수르 부총리와의 관계, 심지어는 이 실제 다보스 현장에서도 슈왈츠만 이 블랙스톤 CEO하고도 서로 교류하는 모습들. 네. 그게 다 우리의 이 경제 세일즈 외교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만큼 정말 장면을 놓칠 수가 없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진짜 막전막후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윤 대통령과 이 글로벌 총수들이 모인 이 자리를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한 이른바 다보스 작전이 이미 지난해 발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G20, G20 발리 회담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그 대통령이 같이 함께 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했고 그때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올해에 있었던 그 연초 순방, 해외 순방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기점이 됐고 그 이후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랍에미리트 빈살만 MBS라고 하죠. 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자 1위가 한국에 왔을 때에 그때도 보면은 같이 이제 우리나라 6대 기업 회장들이 다 모였을 때 네. 하면서 모임이 그 내부적으로 기업 대표들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했냐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한상의에서 정기적으로 오늘 지난 순방을 위한 내부적인 비밀 작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해외 어떤 그 거래선과 하면서 그 네트워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 초대를 하고 이 한국의 밤, 코리안 나이트에 초대를 일일이 하는 그 작전을 일본 몰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번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에서 그 모든 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네. 그 전체 한국의 밤에서 한 350명이나 됐었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만 한 250명 됐다고 하니까 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이 얼마나 그 많은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화면에서 그 발리 때의 윤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네. 모습을 봤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최 변호사님? 네, 윤 맞습니다.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때 다보스 포럼 TF 6대 그룹 총수들과의 TF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서울에서 총수들과 대한 상의가 매주 만났다. 그래서 이른바 이 다보스 작전이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롤링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리에서의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 회의가 결국은 서울에 와서 이 전체 상공회의소에서 전체 어떻게 보면 기업 총수들의 모임이 됐고 그 기업 모임이 결국 그 이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의 어떤 그 비밀 작전 같이 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원투원 있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라는 게 또 원투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분들을 모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이번 그 다보스 포럼의 성과로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 관과 민이 합동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는 정부만도 아니고 민간만도 아니고 이 합쳐서 힘을 내야 된다. 바로 실증적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 다보스 포럼 자체가 의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오찬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기탄 없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결과 기업 총수들도 글로벌 CEO들에게 초청부터 참석 여부, RSVP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것까지 직접 확인을 했고 그야말로 모든 인맥이 총동원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회를 밝혔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다보스 현장에서도 오찬을 하면서 만나서 이 밀도가 중요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만남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우 밀도가 높았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와 달라. 그래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다보스 현장에서 물론 우리 기업인이 뭐 정의선 회장도 있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만 정의선 회장도 있고 지금 오찬 이 글로벌 CEO 미팅에서 정말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고 해서 지금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네. 이 장면에는 인도네시아의 이 화교계 기업입니다. 바로 리포 카라와치의 이 최고 경영자도 참석을 했고요. 예. 우리가 퀄컴 하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그렇죠.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도 참석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냥 대통령을 이렇게 인사해서 한국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당신들이 뭔가 투자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대통령이 나를 찾아라. 점심 대접하겠다. 그렇게 영업사원 1호로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펼친 말 그대로 세일즈 외교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직접 전한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세세한 내용을 예. 밝혔잖아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뭐가 중요하냐면 참석하는 사람들부터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원팀 파워고 지금 이거는 오찬 글로벌 CEO도 있지만 또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 코리아 나이트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최진영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밤이죠. 그 밤 한국의 밤에 350여 명이 참여하는데 250여 명이 외국인이었고 몬테네그로 총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상들이 참여하면서 네. 여기에 정말 밀도 높게 화면에도 보시는 그러니까 것 같이 그룹 이- 총수들이 평소 친분 있는 외국 CEO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개하고 챙겨서 17명 가운데 15명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출석률이고 참여율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참석하지 못할 뻔도 했던 외국계 CEO도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을 정도로 네. 상당히 밀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이죠. 네. 최 변호사님, 그래서인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글로벌 CEO들의 요청이 말 그대로 줄을 이었다고 하고요. 기업마다 맞춤 환담, 더구나 실무자 배석도 없이 직접 만났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또 시스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미리 이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그 윤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의 대기업들도 다 만나지 못할 만큼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소 때 그 우리나라 그 대표들과 관계에 있는 분들을 15분을 모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각 17개 회사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덕담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15분들 그 글로벌 CEO들과는 그 회사마다 있는 현안이라든가 아주 한국에 디테일한 부분.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추후에 어떤 그 한국과의 투자의 성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이게 오찬하고 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앉아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탠딩 파티를 하면서 서로 격이 없이 어깨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격이 없는 얼음을 그런 모임을 깨는 해서 거죠. 예. 친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깊은 자리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분의 15라서 그 자체의 참석률도 대단히 높았다는 얘기도 우리 배 소장이 하셨지만 네. 사실상 100% 출석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 그날 못 온 분은 이 건강상의 한국의 밤 그렇죠.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결국은 끝끝내 얼굴을 비쳤다는 얘기고 그렇죠. 건강상 이유로 한 분 불참을 했네요. 예, 뭐 소니 대표인데 지금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급의 참석이 가능 런천 미팅에 오찬에 참석을 했냐면은 왼쪽에는 인텔 CEO 저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IBM CEO 좌인텔 우 IBM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또 블랙스톤의 슈왈츠만 CEO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세일즈맨답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 정도에 참석을 할 정도면 그 정도는 다른 정상과도 비교를 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우리의 이 준비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 한일 대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한국의 밤 이야기, 코리아 나이트 이야기가 앞서도 계속 나왔는데 일본의 밤이 있습니다. 이 재팬 나이트도 있었는데 이거 자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코리아 나이트가 재팬 나이트를 압도했다고요. 격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밤 코리아 나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했는 반면에 저팬 나이트 일본의 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상이 참석하다 보니까 장관과 대통령 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글로벌 리더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가는 것이 우리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인가 판단했을 때 당연히 한국 아니겠습니까? 콘텐츠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코리아 나이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껏해봤자 100명밖에 안 됐고 거기에는 뭐 그 경호원부터 해서 다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25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리더들 특히 보면은 6명의 국가 정상과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그 기업들의 대표들 이런 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어떤 그 큰 행사에 있어서도 일본을 압도했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성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이 이제 현재로서는 또 이번 정부의 또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알려진 얘기는 합니다만 코리아 나이트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넷플릭스의 1위 드라마로 신기록을 세운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의 주제가가 나왔고 또 프랑스에서도 훈장을 받은 나윤선 그렇죠. 세계적인 재즈 예. 뮤지션이죠. 또 우리 가수로 세계적 성과가 있는 소양 씨, 디바죠. 네. 예, 예. 줄줄이 그런 또 한국 컬처의 그렇죠. K컬처의 위력을 보이는 그런 밤이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다보스 한국의 밤 코리아 나이트의 주요 장면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보시죠. 여기로 이 홀로 들어오는데 술과 음식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초대해놓고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준비가 다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Everybody has to trust me, and you. We do. Thank you.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 두 CEO, 특히 삼성의 그 CEO인 예. 이재용 회장, 네네. 이재용 회장의 그 이야기는 대단히 저도 처음 볼 때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그렇고 예. 저렇게 격이 없고 또 농담 아닌 진담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브랜드가 나오고 갤럭시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또 조회수가 대단했어요. 엄청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용 회장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제가 그든 말씀드린데 제 드래곤이라고 해서 네. 엄청난 인기를 먹었는데 이번에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 캐논 카메라는 거예요. 이 일본산인 이제 캐논 카메라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만큼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보는 것이 이 구체적이다. 하나는 이제 주로 니콘 카메라도 있는데 그건 동영상이 안 되니까 이제 네. 캐논 카메라더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카메라도 생산했었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삼성 카메라가 좋은데 생산 안 되니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전의 생각들을 떠올린 것 같아요.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취재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재용 회장을 당시에는 이제 부회장이었겠죠. 사진도 찍고 이제 녹취도 하는데 휴대폰이 보니까 삼성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몇 년 전에 그 이제 기억이죠. 2019년 1월 달에 이거 갤럭시였으면은 내가 좀 더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랑이겠죠. 그래서 그 취재진에게 삼성폰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던 일화도 다시 한번 소환되면서 이번 다보스 포럼의 에피소드까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적으로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과 최고죠. 이 애플폰이 이제 사과 모양인데 이제 베어 물린 사과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도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수학자. 네. 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앨런 튜링이 사실은 사과에 청산가리 같은 걸 먹고 자살을 한 걸로 알려진 일화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진심, 예. 농담 참 이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애플폰이 그 사과가 어떤 유래에서 왔는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딸 공연 호두깎이와 이제 뭐 휴대전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따님 연기 잘 보셨습니까? 네. 이 호두깎이 인형 관련된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 이제 취재진과의 인터뷰인데
내가 갤럭시면 얘기를 할 텐데 이거 하니까 근데 그때 기자가 그렇죠. 인터뷰한 기자가 애플폰을 건네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갤럭시 사면 그때 인터뷰합시다 이런 이야기 그 이제 일화가 이제 소환된 건데 사진 한 장만 더 찍겠습니다. 부회장님 이러는데 아이 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나중에 보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과의 밤, 이 행사도 인상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게 두 손을 모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앙코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물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그 행사장에서 보고 연주가 훌륭했으면 그 본인이 대통령이 앙코르를 외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요즘 K 컨텐츠, 한류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영업사원 영업 1호로서 K 컨텐츠 한류 세일즈맨 영업 1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K 뷰티, K 영화, K 뮤직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네. 한국 자체의 어떤 그 사물놀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한류의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먼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특히 전통 문화에도 좀 더 우리나라가 좀 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순방에서 적극적인 내조로 김건희 여사가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요. 김 여사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긍정 감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이 긍정 키워드가 많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을 배 소장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 이건 뭐 말로도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인가. 썸 트렌드를 통해서 순방 초반인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분석을 한 내용인데 그때 보면 나오는 감성 연관어가 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가장 비중이 크게 나왔던 연관어가 격려하다. 그다음에 최선, 또 많은 관심, 자랑스럽다, 성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긍부정 감성 비율이 긍정이 67%, 부정이 33%, 긍정이 67, 거의 뭐 70%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높게 안 나와요. 그런데 상당히 이 이전에 논란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보에 대한 순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네. 상당히 좀 정제돼 있고 또 국가를 홍보하는 데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순방에서 단독 일정이 늘었는데 윤 대통령도 이제 김 여사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연초에 한 그 언론과의 미팅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제가 한번 대통령을 해보니까 부인이 할 역할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 갔을 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의 어머니 실질적인 마크 실력자를 만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 외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번 스위스에 갔을 때도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에 가서 회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네네. 실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 컨텐츠 기획자로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마크 로스코 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 역량을 발휘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순방 비하인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갖고 저희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뜨거운 정책 순서인데요. 먼저 주제 영상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그 가족들은 이제 아플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세 집에 한 집꼴이다. 반려동물 인구는 뭐 1,0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미리 게시를 하고요. 중대진료의 경우에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 변호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반려묘 집사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룽지라고 원래는 이름이 누룽지, 네. 치즈냥이라고 해서 노르댕댕한 반려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유기묘인데 입양을 해서 3년째 기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되고 나니까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느낌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데요. 지금 저희 또한 이제 우리 룽지를 그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면은 얼마가 나올지 항상 걱정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수의법을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 진료나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수의법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반려묘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요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병원에 갔을 때에 이렇게 우리 메뉴처럼 딱 얼마 한다, 엑스레이는 얼마, 그리고 그 백신 같은 경우 얼마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진료를 해보니까 중대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옛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청구를 했는데 네. 수술하기 전에 예상하는 비용을 미리 이 반려묘 엄마 아빠들한테 설명해 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110대 과제 중에 하나로서 지금 실질적인 어떤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거의 1,000만 반려묘 반려견 가정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반려견 키워서 이제 병원에 여러 번 가보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고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가? 이게 큰 의문이거든요. 결국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 있고 의료법과 관련되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네. 그 보험에 표준 수가 제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반려묘,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표준 수가 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어 있지를 아니합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병에 대해서는 의료법이라는 게 기본이 돼 있는 반면에 네. 수의와 관련되는 수의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법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반려묘, 반려견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반려묘, 반려견을 위한 보험 제도라든가 아니면 의료 제도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당수 분들이 공감하시는 주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 가족 10가구 중에서 8가구 이상이 부담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 진료비 부담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82.9%가 그렇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표준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이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것일 테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치료 잘한다 알려진 병원일수록 부르는 게 갑시다. 이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체계적인 진료비가 이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1,400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역시 대통령의 역할도 포함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의업계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그 수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또 그 이상 되시는 데도 많긴 합니다만 아직 영세한 그 수의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그 홍보가 되고 정부에 홍보가 되고 스스로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봤더니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첫 번째는 30만 원 정도밖에 과태료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위반한 경우에 60만 원, 세 번 위반해도 과태료가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손방망이인 게 예. 반려동물 다리 하나만 다쳐도 수백만 원 나오는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런 그 개인의 어떤 이익과 위반했을 때의 어떤 제재 이 부분이 어떤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겠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반려묘 그 가족들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요청 소비자로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업계의 노력 이것을 정착시키려고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제화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강제하지 않고서 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평이 나 있고 또 유명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분양을 받아서 화제가 됐는데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롬이 키워주시고 또 함께 지내주시고 안내견 학교에서 세롬이 잘 가르쳐주고 관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가족이 세롬이 덕분에 아주 행복을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세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세로미는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 가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브 이제 은퇴 안내견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양을 했고 네. 기존에 이미 반려견 5마리, 반려묘 5마리인데 그 반려견 5마리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가 정상은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입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동물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나라 안팎의 역대 대통령들의 이 반려동물 사랑도 유명한 게 많습니다. 특히 미국 43대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안내견 썰리의 마지막 동행은 당시에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단히 감동적인, 저도 참 뭉클했었는데 그 사진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때 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제 반려묘 아빠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애견 설리가 그 관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른 데를 가지고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진돗개도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된다고 하지만 그 진돗개뿐만 아니고 정말 평생 기르는 가족이다 보니까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도 앞에 저렇게 그 사진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이게 보면은 그 사람과 이 강아지 그 간의 어떤 그런 그 교감이란 것은 정말 그 죽음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반려동물 그 가족들은 이제 아플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하여튼 이 진료비 표준화를 좀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좀 합당하게 좀 예측 가능한 진료비를 생각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이것도 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반려동물 보험 가입자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정부는 펫보험의 활성화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 보험 업계들도 논의에 나섰다고요, 최 변호사님. 실질적으로 지금 그 포털에 펫보험 쳐보면은 상당히 많은 보험사가 있고 실제 서로 보험을 비교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보험업계 2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하고 또 현대해상에서 펫보험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부터 해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가입하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만 피부병, 무릎 관절 같은 거 기본 보장해서 네. 서로 보장에 대한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10대 국정 과제 중에 이 펫보험과 관련되는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 명 이 반려묘 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보험업계에서도 돈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성장이 정체된 사람의 보험을 넘어서 새로운 부분으로서 어떤 시대와 정책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동물복지 환경정책관도 신설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 배 소장께서 좀 간략히 설명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도 하고 또 반려동물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유기묘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입양 전에 교육 의무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학대 방지를 제대적으로 좀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물 복지가 더 정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세계 이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또 이 11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야 정말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종찬 소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비하인드, 뒷이야기 두 번째 소식, 그리고 이번 중동 방문에서 떠오른 K과일, K프루츠의 수출 선전 이야기, 오늘 발표된 긴급 난방비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